다시 역사의 쓸모. 서문.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는 일.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한국인 최초로 미국 주 대법원장에 오른 문대양 전 대법원장이 삶의 끝자락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그는 잠시 생각을 고른 뒤 이렇게 답했죠. 세상에 기여한 바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죽음도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삶의 끝에서 세상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는 그의 대답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만들더군요. 역사를 공부할 때에도 이 같은 고민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역사를 알면 알수록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공간이 누군가의 시간과 재산, 심지어 삶 전부를 바쳐 만든 연대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여기저기서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나의 삶이 홀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알리는 사람으로서 제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과 지혜를 끊임없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이 시대에 맞는 의미를 찾아내서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계속 전하다 보면 사람들의 삶에 역사의 지혜가 스며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번 역사의 쓸모를 말하는 책을 쓴 것도 이러한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다시 역사의 쓸모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전작 역사의 쓸모와 그 주제의식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학문인가. 두 번째, 세상을 바라보는 건강한 시선이란 무엇인가. 전작이 첫 번째 질문에 집중했다면 이번 책은 두 번째 질문에 조금 더 집중했죠. 제가 다시금 역사의 쓸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까닭은 우리 사회가 자꾸 잃어가는 가치들을 환기하기 위함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살아남은 소중한 가치들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그 세상 속에 나는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싶었어요. 역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가치를 얘기하죠. 사랑, 진심, 신뢰, 품위, 도리. 현대엔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치부되는 가치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 큰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선한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중에 겪게 되는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뿐이라는 것을,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는 삶이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 사는 삶을 고민하는 사람만이 행복에 닿을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이 책으로 막연하게 느꼈던 여러 가지 가치의 실체를 확인한다면, 또 그 가치들을 나의 오늘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이 책의 쓸모이자 역사의 쓸모를 입증하는 일일 겁니다.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힘.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미국 소설가 레이 브래드버리가 처음 쓴 말인데 이후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즈가 강연에서 언급하면서 널리 알려졌죠. 로렌즈는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난다. 나비의 날갯짓처럼 아주 작은 변화도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면
그 영향이 증폭되어 어디선간 토네이도 같은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연히 발생한 작은 사건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는 일은 현실에 드물지 않습니다. 드라마 작가가 썼다면 시청자들의 항의를 받을 만큼 잊지 못한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죠. 자, 그럼 그 우연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4년부터 18년까지 이어져 무려 4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 세계대전이라 불리는 이 엄청난 전쟁의 도화선이 된 사라예보 사건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겹칠 수가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라예보 사건은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에서 시작되었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였던 프란츠 페르디난트를 노린 암살 기도였습니다. 황태자와 그의 부인인 황태자비는 암살 단원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범인은 19살 보스니아 청년이었죠. 그런데 이 황태자 부부에게 청년의 총을 피할 기회가 무려 4번이나 있었습니다. 암살 위험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당한 것이 아니라 뻔히 알고 있는데 당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을 추적해보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데는 우연과 필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보스니아를 위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보스니아는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오스만 제국에서 자치권을 획득한 지 1년 만에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일제강점기가 끝난 뒤에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신탁 통치하려고 했었던 형태와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스니아 사람들이 오스트리아를 좋게 볼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군사훈련 참관을 위해 보스니아로 간 겁니다. 페르디난트도 그 점을 모르지 않았죠. 세르비아에서 첩보가 날라왔거든요. 자신을 노리는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하지만 황태자는 보스니아 방문을 고집하고 말았죠. 본인이 통치해야 할 지역인데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정된 날짜에 보스니아로 출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거죠. 보스니아를 방문한 황태자 부부의 호위 병력은 1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황제가 될 사람인데다 암살 첩보까지 있었는데 너무 적은 수였죠. 경호 인력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질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치안이 나쁘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조심성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부부는 오픈카를 탔고 눈에 띄는 모자까지 쓰고 깃털까지 휘날렸습니다. 황태자는 나다 라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죠.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계획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사진이 흔한 시대도 아니었고 SNS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 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어도 생김새를 알기 어려웠죠. 그래서 주변 인물의 행동을 잘 살핀 다음에 누가 이토 히로부미인지 판단되면 총을 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페르디난트의 행동은 암살범에게 표적을 알려준 것과 같았죠. 이렇게 그는 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기차역에서 내려 차를 탄 황태자 부부는 시청으로 향합니다. 이때 첫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쏜 사람은 한 명이었지만 암살 계획에 가담한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거든요. 황태자가 움직이는 행로에 맞춰 여러 명 암살 단원이 매복하고 있었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곳은 하얼빈 역이었지만
다른 곳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기서 실패하면 다음 장소에서, 또 실패하면 그 다음 장소에서, 이렇게 계획을 촘촘히 짜 성공 확률을 높였죠. 페르디난트를 향한 첫 암살 시도는 어이없게 실패했습니다. 총을 쏴야 하는데 하는 사이에 황태자 부부를 태운 차가 지나가 버렸죠. 다음 장소에 숨어있던 암살 단원은 첫 시도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차가 멀쩡히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폭탄을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운전사가 엑셀을 꽉 밟았습니다. 폭탄이 날아온 걸 본 거죠. 차가 앞으로 확 지나가니까 폭탄은 차 뒤에 떨어졌습니다. 덕분에 황태자 부부는 무사했지만 많은 부상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공식 행사는 접어야 했어요.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폭탄까지 날라왔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남은 일정을 취소했다면 황태자는 목숨을 건졌을 것입니다. 근데 행사를 강행하게 된 것이죠.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세 번째 기회가 사라진 거죠. 시청에 도착한 페르디난트는 일정을 받고 갑자기 병원에 가봐야겠다 했습니다. 폭탄 때문에 다친 사람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원래 일정이라면 시청에서 박물관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시청에서 박물관으로 가는 길엔 암살단원이 매복해 있었죠. 하지만 이조차 보나마나 실패할 상황이었습니다. 황태자 부부를 태운 차는 박물관이 아니라 병원으로 향할 테니까요. 그런데 참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운전사가 그대로 박물관을 향해 차를 몰았던 겁니다. 목적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운전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거죠. 함께 차를 타고 있던 장군이 얼른 차를 돌리라고 지시합니다. 운전사는 속도를 줄여가며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당시 차에 후진기어가 없어서 무조건 유턴을 해야 했대요. 그런데 얄궂게도 그 앞엔 마지막 암살단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른 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운전사에게 변경된 목적지만 알려줬어도 마지막 암살단원은 만나지 않았을 텐데 결국 네 번의 기회를 모두 놓친 황태자 부부는 숨을 거두고야 만 것이죠. 페르디난트 황태자 부부의 암살범은 세르비아계 보스니아인이었습니다. 자기 황태자를 잃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암살범의 배후에 세르비아 군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이에 세르비아에 전쟁을 선포하게 되죠. 황태자 암살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일탈이 아닌 한 국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결과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세르비아의 뒷배나 다름없던 러시아가 끼어들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동맹국인 독일이 끼어들게 됩니다. 영국이 참전하면서 영국과 동맹이었던 일본도 참전하게 되죠. 오스만 제국과 이탈리아, 나중엔 미국까지 참전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세계대전이 되어버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라예보의 총성이 우연히 전쟁을 불러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당시 유럽 열강은 두 세력으로 나눠져 있었죠. 영국과 프랑스처럼 이미 식민지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나라도 있었고 독일처럼 뒤늦게 식민지 경쟁에 뛰어든 나라도 있었습니다. 아니 서로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겠죠. 이러한 제국주의의 반대편엔 민족주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들은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모두 독립을 원했죠. 마침 오스만 제국은 힘을 잃었고 비슷한 시기에 여러 나라가 독립했습니다. 독립한 나라들은 저마다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죠. 그 중에서 세르비아는 야심이 가장 컸습니다. 발칸반도에 세르비아와 같은 남슬라브족이 많았는데 그들을 한데 모아 하나의 국가를 건설할 마음을 먹은 거죠. 물론 유럽 열강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민족의 독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세력을 제압해 제국의 양속성을 유지하려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으니까요.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보스니아 통치를 지지했습니다. 게르만족끼리 뭉치려고 한 거죠. 게다가 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드 황태자는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민족들에게 일정한 주권을 보장하며 연방제 형태의 국가를 만들겠다 주장했죠. 그러니 세르비아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스니아를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국민으로 만들어야만 남슬라브 민족 국가 건설이란 원대한 꿈을 이루잖아요. 그 계획이 성사되지 않을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든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제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또 한편으론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의 충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우연한 결과가 아니었죠. 사라예보에서의 총성이 하나의 명분이었을 뿐인 겁니다. 어떤 사건이든 현상만 보면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막장 드라마처럼 난데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상황은 물론이고 과거에서부터 이어지는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이 흐름의 학문이 바로 역사가 아닐까요? 그래서 역사를 알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건의 본질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죠. 역사 속 기막힌 우연으로 자주 언급되는 또 하나의 사건은 베를린 장벽 붕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져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가 됐죠. 한반도는 남북이지만 독일은 동서로 나뉜 겁니다. 수도인 베를린은 공산주의 진영인 동독 안에 있었는데 기묘하게도 이 베를린 역시 동서로 나뉜 형국이었습니다. 동독 안에서 자본주의 진영인 서독의 영향을 받던 서베를린은 고립된 자유의 섬과도 같았습니다. 분단 이후 동독과 서독의 경제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졌고 동독 사람들은 서베를린을 통해서 서독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인 자유와 경제적 여유를 찾아 탈출한 거죠. 그 숫자가 너무 늘어나서 동독이 골치 아플 정도였다죠. 이윽고 동독 정부는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에 벽을 세워 서베를린을 봉쇄하게 이릅니다. 우선 철조망을 쳤다가 벽돌을 쌓았고 다시 콘크리트 장벽을 만들었어요. 높이는 3.6m, 길이는 150km가 넘었습니다. 이 거대한 장벽은 냉전의 상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벽이 생겨도 동독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동독 정부는 이탈자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감시를 강화했죠. 2중 3중으로 세운 장벽 근처엔 무인지대를 만들고 곳곳에 감시탑과 도랑, 지뢰도 배치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죽음의 지대, 데스 스트립이라 불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다음 해인 1962년 동독의 18살 청년 페터 페이터가 친구와 함께 베를린 장벽을 넘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서베를린에 사는 누나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두 사람은 장벽 인근의 목공소 건물에 숨어 있다가 창문을 통해 죽음의 지대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서베를린을 향해 무작정 뛰었어요. 페이터의 친구는 장벽을 넘는 데 성공했지만 페이터는 경비병들의 총에 맞은 뒤 죽음의 지대로 떨어졌죠. 서베를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동독의 영토였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없었던 거죠. 페이터는 구조를 받지 못한 채 서서히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사람들은 충격과 슬픔에 휩싸이기 시작했죠. 냉전 시대의 비극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를린에 가면 페이터를 추모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비석엔 이런 글이 쓰여 있다죠. 그는 단지 자유를 원했다.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았던 베를린의 냉전 분위기는 동독과 서독 관계가 나아지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점진적인 변화는
지금의 러시아인 당시 소련의 최고 권력자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죠. 1985년 고르바초프는 야심차게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시장 경제 도입은 혼란을 불러왔고 동구권의 중심이었던 소련의 위상은 빠르게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뿐만 아니라 유럽을 가로막고 있었던 냉전이란 벽이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죠. 1989년 헝가리는 중립국이었던 오스트리아와 맞대고 있던 국경선을 전면 개방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동독 사람들이 같은 사회주의 인접국이었던 헝가리로 여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 서독으로 탈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변화의 흐름이 느껴지자 동독 사람들은 여행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시위가 점점 거세지자 동독 정부는 불만을 잠재우고자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죠. 1989년 11월 9일 기자회견장에는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정치국 대변인이었던 곤터 샤보브스키가 참석했습니다. 그는 동독 국민의 여행 요건 완화 계획에 대해 발표했죠. 그런데 회견 중 기자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맙니다. 이탈리아인 기자가 언제부터 여행 자유화가 가능하냐고 묻자 즉흥적으로 지금부터라고 말한 거예요. 샤보브스키의 대답은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동독 정부의 여행 자유화 정책은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없었는데 샤보브스키가 당정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대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인데 자기도 모르게 말 그대로 영혼 없이 대답을 한 거죠. 하지만 이런 사정을 알 리가 없는 기자들은 샤보브스키의 대답을 듣고 동독이 국경을 개방한다는 긴급 뉴스를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하자 너도 나도 베를린 장벽으로 모여들었어요. 장벽을 지키는 군인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람들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을 문자 그대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조롱성 같았던 거대한 베를린 장벽이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것이죠. 흔히 베를린 장벽이 한 사람의 말 실수 때문에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샤보브스키의 일화만 두고 보면 그럴지도 모르죠. 다만 그것이 전부였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이미 동구권의 개방의 물결이 몰아치고 냉전의 종식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져 있었죠. 자유를 향한 욕구가 커졌기 때문에 여행의 자유를 요구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정부도 더는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는 말실수도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샤보브스키가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을 겁니다. 역사에서 우연이라 회자되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벌어진 일의 조건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계기와 같습니다. 사라예보 사건과 샤보브스키의 말실수처럼 우연을 가정한 필연에 따라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일엔 원인과 전조가 있습니다.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도 찬찬히 뜯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마치 나비 효과처럼 말입니다. 언뜻 보면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작은 움직임이 인간의 삶과 인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필연을 찾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표면에 드러난 현상을 넘어 그 배경, 상황, 흐름, 그리고 인과관계를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한층 깊은 시선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이 왜 벌어졌는지, 어떤 날갯짓이 모여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네 인생도 한 사람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큰일을 마주할 때도 있고 바라는 결과가 마음만큼 빨리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연이나 요행에 기대고 싶은 마음도 커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작은 날갯짓이 되어줄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작지만 성실한 움직임이 언제 어디서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프랑스의 회학자이자 미생물학자인 루이 파스테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연이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 바라는 일을 삶의 필연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힘차게 날개를 펼쳐봅니다. 각자 도생 시대에 사랑이 갖는 의미. 제가 어릴 때 동네 친구들 사이에는 깍두기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공놀이처럼 편을 갈라서 놀 때 짝이 안 맞으면 남는 친구를 깍두기라고 하는 거죠. 어느 한편에 끼어들고 외톨이 없이 같이 어울려 노는 문화였습니다. 깍두기인 친구는 대부분 게임을 잘 못하거나 체구가 작거나 친구가 데려온 어린 동생이었기 때문에 서로 사정을 봐주면서 놀았습니다.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 공놀이할 기회는 없지만 가끔 이 깍두기 문화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기꺼이 헤아려주고 배려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함께 누리는 문화 말입니다. 정과 배려, 헌신 같은 단어도요.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키워드에 각자 도생이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었죠.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 학교에서 반대항 축구대회가 있었나 봅니다. 11명의 학생이 대표로 시합에 나갔고 같은 반의 나머지 학생들은 열심히 응원을 했죠. 우승을 했고 상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담임 선생님이 상금을 어떻게 쓸지 논의하는 학급회를 열었는데 축구 선수로 뛰었던 학생 중 몇 명이 이의를 제기했답니다. 땀 흘리며 경기를 뛰어 우승한 사람은 우리인데 왜 시합에 나가지 않은 친구들과 상금을 나눠야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학창 시절엔 이 같은 사고방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학교란 우리 사회에서 연대와 협력을 배우는, 그리고 배워야만 하는 마지막 공간으로 생각했으니까요. 이러한 태도가 만연한 문화이다 보니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려와 슬픔이 먼저 듭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자칫 철진한 이야기로 들리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도 걱정을 뒤로 한 채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네스북에 가장 많은 인원을 구출한 단일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은 메로디스 빅토리오입니다. 60명의 전원인 배가 무려 14,000여 명을 구출했다고 하죠. 정원의 230배가 되는 사람을 태운 겁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 배의 기록이 우리나라에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1950년 12월에 벌어진 홍남 철수작전에서였죠. 당시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반년 정도 된 시점이었습니다. 북한군은 단숨에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지만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했고 9월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반격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자 이번엔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을 함락시켰죠. 11월 말엔 두만강 근처에 있는 함경북도 청진까지 갔고요. 전쟁은 곧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곧 어마어마한 규모의 중국군이 한반도로 향하였죠. 다시 상황은 뒤집히기 시작했고 국군과 유엔군은 급히 후퇴를 결정했습니다. 육상으로서의 테러도 막힌 상황이라 흥남항을 통해 해상으로 철수하기로 작전을 세웠죠. 흥남엔 철수 예정인 병력 10만 5천여 명, 차량 17,000여 대, 군수물자 35만 톤 등이 모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살고자 하는 절박함으로 이곳에 온 피난민 20만 명도 있었습니다. 부르는 군인과 군수물자,
피난민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흥남 철수작전에는 민간인 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인과 군수물자를 이송하기에도 벅찼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비정한 현실 앞에 민간인의 목숨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국군 지휘부와 통역을 맡았던 현봉학 박사가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던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을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만약 피난민을 배에 태우지 않는다면 국군은 그들과 함께 육로로 내려가겠습니다. 국군이란 피난민을 안전하게 돌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국한 부탁에 감동한 알몬드 장군은 결국 피난민의 승선을 허락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죠. 그렇게 메로딕스 빅토리오도 흥남 철수작전에 투입되었죠. 원래는 화물을 실어 나르는 배라 정원이 60명밖에 되지 않았고 이미 선원 47명이 승선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남은 정원은 13명밖에 안 되었죠. 하지만 부두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태우는 방법은 배에 있는 군수품을 버리는 것뿐이었죠. 전쟁 중에 군수품은 가장 중요한 물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이 싸우려면 식량과 무기, 각종 장비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메리디스 빅토리오는 군수물자 대신 피난민을 태우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배에 실려 있었던 군수물자 25만 톤은 버려졌고 정원의 230배나 되는 피난민 14,000여 명이 배에 올라탄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그들은 결단을 내렸던 거죠. 이처럼 참혹한 전쟁 상황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한 결정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휴머니즘의 역사일 거예요. 전쟁 중이었던 이때 오히려 휴머니즘의 흔적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로디스 빅토리오가 도착한 거제도에서도 또 한 번 사랑의 역사가 펼쳐졌거든요. 12월 23일 흥남을 떠난 메로디스 빅토리오는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무사히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제도엔 메로디스 빅토리오처럼 큰 배가 정박할 곳이 없었죠. 항구에 배를 대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거제 어민들이 자신의 배를 가지고 메로디스 빅토리오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만 명의 피난민을 한 명 한 명 실어 날리게 된 것이죠. 피난민은 어선을 타고 장승포원 자갈밭에 내렸습니다. 그 자갈밭을 따라서 장승포 초등학교로 걸어갔다고 하죠. 낯선 풍경 속으로 발을 옮기는 피난민들에게 거제 주민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피난민들에게 주먹밥을 건네줬어요. 3일이나 배를 탄지라 다들 제대로 먹지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그날을 상상하면 괜히 먹먹해집니다. 남루한 행색으로 자갈밭을 걷는 피난 행렬과 그들에게 다가와 주먹밥을 건네는 거제 주민들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죠.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아마 몸보다 마음이 더 추웠을 겁니다. 쫓기도 고향을 떠나 난생 처음으로 온 것이잖아요. 며칠 동안 배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지치고 두렵고 서러운 감정이 밀려왔겠죠. 그때 거제 주민이 건넨 주먹밥은 끼니 이상의 의미였을 겁니다. 걱정하고 한대하는 마음, 가진 거 없어도 나누려는 마음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거제 주민들 역시 주먹밥을 준비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겨울인데다 전쟁 중이었으니 자신이 먹을 것도 넉넉지 않았겠죠. 사정을 다하는 피난민들에겐 이때 먹은 주먹밥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배가 거제도에 도착한 날이 마침 12월 25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아닐까요? 거제 주민들은 피난민이 머물 공간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온 사람들인데 잘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논의 끝에 주민들의 집에 머물 인원을 정한 것이었죠. 당시 성포리 구장 집에는 9명이 머물렀대요.
구장은 지금 동장이나 이장처럼 그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밥과 입을 내주며 3달 동안 싫은 내색 한 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모든 거제 주민이 피난민을 달갑게 여기진 않았을 겁니다. 피난민 중엔 소위 빨갱이라고 불리던 공산주의자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죠. 실제로 메로디스 빅토리오가 피난민을 태울 때 미국 지휘부도 이런 점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첩자를 태우게 된다면 배 안에서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배타적인 태도를 대한다고 해도 이해가 갈 만한 상황이었죠. 그게 아니더라도 거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풍족하지도 않은 먹거리를 생판 모르는 외부 사람과 나눠야 하는 거잖아요. 흔쾌히 음식과 잠자를 내어준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 대단하게 느껴지죠. 말 그대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푼 것이니까요. 메로디스 빅토리오가 피난민을 싣고 거제로 온 3일 동안 배 안에선 5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항해 사는 그 아기들에게 김치1, 김치2, 3, 4, 5란 이름을 붙여줬다고 해요. 이 중 김치5가 이경필이란 분인데 거제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계시죠. 이경필님의 아버지는 북한에 계실 때 사진관을 하셨습니다. 피난 오신 뒤에도 사진관을 하셨다고 해요. 사진관 이름이 평화사진관이었는데요.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아픔과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염원을 담은 이름이죠. 어머니는 잡화점을 하셨는데 잡화점의 이름도 평화상이었다고 합니다. 이경필님이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가축병원을 열었을 때 아버님은 역시 평화라는 상호를 고집하셨대요. 가축병원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도 아들의 말은 안 들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상호는 바뀌었지만 이경필님은 아버지의 당부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거제에 와서 받은 게 많으니까 너 역시 여기를 떠나지 말고 거제 주민들에게 베풀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평화와 나눔, 그것이 아버님이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전쟁의 혼란에서 벗어났지만 세상 곳곳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난민 문제도 국제사회의 큰 문제로 떠올랐고요. 2021년 8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도 약 26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지원하던 미군의 철수 결정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정든 땅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탈레반이 집권할 테고, 그러면 미군에 협력했던 사람이나 탈레반과 사상이 다른 사람은 목숨이 위험해질 테니까요. 미군에 의존하고 있었던 정부가 무너지자 탈레반은 수도인 카불로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미국은 난민 이송을 시작했지만 상황은 너무 긴박했죠. 6.25 전쟁 당시 흥남부두에 모인 피난민처럼 공항에 몰려든 사람들은 어떻게든 비행기에 몸을 밀어 넣었고 탑승에 실패하자 문과 바퀴에 매달렸습니다. 다만 비행기가 이륙하자 하나둘씩 추락하고 말았죠. 너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어 세계 여러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자국민과 난민을 탈출시키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 교민을 빠르게 탈출시켰죠. 하지만 한국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아직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기 전에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재건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 도움을 주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으로 오길 원했죠. 한국 정부도 우리와 인연을 맺었던 이들인 만큼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려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치밀한 난민 구출 작전을 세운 거죠. 일명 미라클 작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카불 공항은 이미 탈레반이 접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항에서 10분 거리의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게 한 다음 버스를 타고 함께 이동할 계획이었죠. 주의 상황은 절대 미리 모이지 말 것이었다고 합니다.
무리지어 있다가 눈에 띄기라도 하면 작전이 무산될 수도 있으니까요. 약속대로 정해진 시간에 모인 사람들은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모든 버스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창문에 어둡게 칠한 상태였습니다. 어떤 버스엔 에어컨도 없었대요. 사람들을 버스에 태웠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었죠. 공항으로 가는 길목엔 탈레반의 검문소가 많았습니다. 버스에 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행 증명서를 보여줘도 원본이 아니라고 트집을 잡거나 다시 보여달라고 우기면서 자꾸 시간을 끌었다죠. 수월하게 보내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측에서도 공항에 원본이 있으니 가져와서 다시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대처해가며 겨우겨우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대부분 무사히 검문소를 빠져나갔지만 어떤 버스는 공항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15시간이 걸렸다고 하죠. 버스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작전을 지휘했던 사람들은 그 시간이 15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매 순간순간 피가 마르는 것과 같았겠죠. 다행히 미라클 작전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400명 가까운 인원을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 구출했거든요. 인원이 많은 데다가 짐도 많은지라 필수품을 빼고는 다 버려서 이륙 중량을 아슬아슬하게 맞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군수물자를 버려가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태우려고 한 메로디스 빅토리오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죠. 6.25 전쟁 중에 우리가 받았던 것을 이제는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감격스럽기도 하고요. 저는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난민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태우기 위해 귀한 군수물자를 바다에 버린 사람들, 낯선 얼굴의 피난민을 품어주고 아낌없이 베풀어준 사람들, 난민 구출을 위해 진심을 다한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려 또 다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득실에 따지기 앞서 사람부터 생각하고 보는 모습에 여지없이 울컥하고 맙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요즘은 누구를 만나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차이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인종, 국가, 지역, 종교, 성별, 수많은 기준으로 나와 너를 가르고 벽을 세우는 거죠. 현대사의 문제 중엔 이주노동자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생각하지만 우리도 이주노동자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앞서 대한제국 독립공채 이야기를 하며 소개했었죠. 1900년대 초에 한반도를 떠나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와이 이주노동자들은 낯선 땅에 정착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차도 결혼을 할 방법이 없었죠. 또래 한국 여성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고국으로 사진을 보내 신부를 구하기에 이릅니다. 여성들은 남편이 될 사람의 사진만 보고 하와이 여행을 결정했죠. 이렇게 하와이로 온 여성들을 사진 신부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와이에 가보니까 사진 속 청년들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나이 든 남자만 있더래요. 땡볕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다 보니 얼굴이 금방 늙어버린 겁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나 머나먼 나라에 온 어린 신부들은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 돌아갈 방법은 없었어요. 한바탕 난리 끝에 다들 가정을 꾸리고 힘든 생활을 이겨내면서 결국 미국 사회에 적응해 나가야 했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들의 자손들입니다. 이분들이 후에 미국 사회의 대법원장이 되고 시장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민 초기에 배척당하고 차별당했던 서름을 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리 잡은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사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당했던 서름을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주고 있지 않은가 말이죠. 2024년 6월 경기도에 있는 한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화마가 덮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죠.
그런데 이 사고로 사망한 23명 중 18명이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험하고 힘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이주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10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의 역사 속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린 건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힘.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미국 소설가 레이 브래드버리가 처음 쓴 말인데 이후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즈가 강연에서 언급하면서 널리 알려졌죠. 로렌즈는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난다. 나비의 날갯짓처럼 아주 작은 변화도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면 그 영향이 증폭되어 어디선간 토네이도 같은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연히 발생한 작은 사건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는 일은 현실에 드물지 않습니다. 드라마 작가가 썼다면 시청자들의 항의를 받을 만큼 믿지 못한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죠. 자, 그럼 그 우연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4년부터 18년까지 이어져 무려 4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 세계대전이라 불리는 이 엄청난 전쟁의 도화선이 된 사라예보 사건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겹칠 수가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라예보 사건은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에서 시작되었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였던 프란츠 페르디난트를 노린 암살 기도였습니다. 황태자와 그의 부인인 황태자비는 암살 단원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범인은 19살 보스니아 청년이었죠. 그런데 이 황태자 부부에게 청년의 총을 피할 기회가 무려 4번이나 있었습니다. 암살 위험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당한 것이 아니라 뻔히 알고 있는데 당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을 추적해보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데는 우연과 필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보스니아를 위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보스니아는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오스만 제국에서 자치권을 획득한 지 1년 만에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일제강점기가 끝난 뒤에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신탁 통치하려고 했었던 형태와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스니아 사람들이 오스트리아를 좋게 볼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군사훈련 참관을 위해 보스니아로 간 겁니다. 페르디난트도 그 점을 모르지 않았죠. 세르비아에서 첩보가 날라왔거든요. 자신을 노리는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하지만 황태자는 보스니아 방문을 고집하고 말았죠. 본인이 통치해야 할 지역인데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정된 날짜에 보스니아로 출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거죠. 보스니아를 방문한 황태자 부부의 호위 병력은 1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황제가 될 사람인데다 암살 첩보까지 있었는데 너무 적은 수였죠. 경호 인력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질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치안이 나쁘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조심성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부부는 오픈카를 탔고 눈에 띄는 모자까지 쓰고 깃털까지 휘날렸습니다. 황태자는 나다 라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죠.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계획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토 히로부미 얼굴을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사진이 흔한 시대도 아니었고 SNS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 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어도 생김새를 알기 어려웠죠. 그래서 주변 인물의 행동을 잘 살핀 다음에 누가 이토 히로부미인지 판단되면 총을 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페르디난트의 행동은 암살범에게 표적을 알려준 것과 같았죠. 이렇게 그는 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기차역에서 내려 차를 탄 황태자 부부는 시청으로 향합니다. 이때 첫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쏜 사람은 한 명이었지만 암살 계획에 가담한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거든요. 황태자가 움직이는 행로에 맞춰 여러 명 암살 단원이 매복하고 있었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곳은 하얼빈 역이었지만 다른 곳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기서 실패하면 다음 장소에서, 또 실패하면 그 다음 장소에서, 이렇게 계획을 촘촘히 짜 성공 확률을 높였죠. 페르디난트를 향한 첫 암살 시도는 어이없게 실패했습니다. 총을 쏴야 하는데 하는 사이에 황태자 부부를 태운 차가 지나가 버렸죠. 다음 장소에 숨어있던 암살 단원은 첫 시도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차가 멀쩡히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폭탄을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운전사가 엑셀을 꽉 밟았습니다. 폭탄이 날아온 걸 본 거죠. 차가 앞으로 확 지나가니까 폭탄은 차 뒤에 떨어졌습니다. 덕분에 황태자 부부는 무사했지만 많은 부상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공식 행사는 접어야 했어요.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폭탄까지 날라왔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남은 일정을 취소했다면 황태자는 목숨을 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강행하게 된 것이죠.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세 번째 기회가 사라진 거죠. 시청에 도착한 페르디난트는 일정을 받고 갑자기 병원에 가봐야겠다 했습니다. 폭탄 때문에 다친 사람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원래 일정이라면 시청에서 박물관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시청에서 박물관으로 가는 길엔 암살 단원이 매복해 있었죠. 하지만 이조차 보나마나 실패할 상황이었습니다. 황태자 부부를 태운 차는 박물관이 아니라 병원으로 향할 테니까요. 그런데 참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운전사가 그대로 박물관을 향해 차를 몰았던 겁니다. 목적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운전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거죠. 함께 차를 타고 있던 장군이 얼른 차를 돌리라고 지시합니다. 운전사는 속도를 줄여가며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당시 차에 후진기어가 없어서 무조건 유턴을 해야 했대요. 그런데 얄궂게도 그 앞엔 마지막 암살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른 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운전사에게 변경된 목적지만 알려줬어도 마지막 암살 단원은 만나지 않았을 텐데 결국 네 번의 기회를 모두 놓친 황태자 부부는 숨을 거두고야 만 것이죠. 페르디난트 황태자 부부의 암살범은 세르비아계 보스니아인이었습니다. 자기 황태자를 잃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암살범의 배후에
세르비아 군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이에 세르비아에 전쟁을 선포하게 되죠. 황태자 암살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일탈이 아닌 한 국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결과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세르비아의 뒷배나 다름없던 러시아가 끼어들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동맹국인 독일이 끼어들게 됩니다. 영국이 참전하면서 영국과 동맹이었던 일본도 참전하게 되죠. 오스만 제국과 이탈리아, 나중엔 미국까지 참전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세계대전이 되어버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라예보의 총성이 우연히 전쟁을 불러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당시 유럽 열강은 두 세력으로 나눠져 있었죠. 영국과 프랑스처럼 이미 식민지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나라도 있었고, 독일처럼 뒤늦게 식민지 경쟁에 뛰어든 나라도 있었습니다. 아니 서로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겠죠. 이러한 제국주의의 반대편엔 민족주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들은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모두 독립을 원했죠. 마침 오스만 제국은 힘을 잃었고 비슷한 시기에 여러 나라가 독립했습니다. 독립한 나라들은 저마다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죠. 그 중에서 세르비아는 야심이 가장 컸습니다. 발칸반도에 세르비아와 같은 남슬라브족이 많았는데 그들을 한데 모아 하나의 국가를 건설할 마음 먹은 거죠. 물론 유럽 열강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민족의 독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세력을 제압해 제국의 양속성을 유지하려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으니까요.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보스니아 통치를 지지했습니다. 게르만족끼리 뭉치려고 한 거죠. 게다가 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트 황태자는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민족들에게 일정한 주권을 보장하며 연방제 형태의 국가를 만들겠다 주장했죠. 그러니 세르비아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스니아를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국민으로 만들어야만 남슬라브 민족 국가 건설이란 원대한 꿈을 이루잖아요. 그 계획이 성사되지 않을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든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제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또 한편으론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의 충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우연한 결과가 아니었죠. 사라예보에서의 총성이 하나의 명분이었을 뿐인 겁니다. 어떤 사건이든 현상만 보면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막장 드라마처럼 난데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상황은 물론이고 과거에서부터 이어지는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이 흐름의 학문이 바로 역사가 아닐까요? 그래서 역사를 알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건의 본질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죠. 역사 속 기막힌 우연으로 자주 언급되는 또 하나의 사건은 베를린 장벽 붕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져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가 됐죠. 한반도는 남북이지만 독일은 동서로 나뉜 겁니다. 수도인 베를린은 공산주의 진영인 동독 안에 있었는데 기묘하게도 이 베를린 역시 동서로 나뉜 형국이었습니다. 동독 안에서 자본주의 진영인 서독의 영향을 받던 서베를린은 고립된 자유의 섬과도 같았습니다. 분단 이후 동독과 서독의 경제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졌고 동독 사람들은 서베를린을 통해서 서독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인 자유와 경제적 여유를 찾아 탈출한 거죠. 그 숫자가 너무 늘어나서 동독이 골치 아플 정도였다죠. 이윽고 동독 정부는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에 벽을 세워 서베를린을 봉쇄하게 이릅니다. 우선 철조망을 쳤다가 벽돌을 쌓았고 다시 콘크리트 장벽을 만들었어요. 높이는 3.6m, 길이는 150km가 넘었습니다. 이 거대한 장벽은 냉전의 상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벽이 생겨도 동독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동독 정부는 이탈자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감시를 강화했죠. 2중 3중으로 세운 장벽 근처엔 무인지대를 만들고 곳곳에 감시탑과 도랑, 지뢰도 배치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죽음의 지대, 데스 스트립이라 불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다음 해인 1962년 동독의 18살 청년 페터 페이터가 친구와 함께 베를린 장벽을 넘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서베를린에 사는 누나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두 사람은 장벽 인근의 목공소 건물에 숨어 있다가 창문을 통해 죽음의 지대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서베를린을 향해 무작정 뛰었어요. 페이터의 친구는 장벽을 넘는 데 성공했지만 페이터는 경비병들의 총에 맞은 뒤 죽음의 지대로 떨어졌죠. 서베를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동독의 영토였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없었던 거죠. 페이터는 구조를 받지 못한 채 서서히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사람들은 충격과 슬픔에 휩싸이기 시작했죠. 냉전 시대의 비극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를린에 가면 페이터를 추모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비석엔 이런 글이 쓰여 있다죠. 그는 단지 자유를 원했다.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았던 베를린의 냉전 분위기는 동독과 서독 관계가 나아지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점진적인 변화는 지금의 러시아인 당시 소련의 최고 권력자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큰 물살을 타기 시작했죠. 1985년 고르바초프는 야심차게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시장 경제 도입은 혼란을 불러왔고 동구권의 중심이었던 소련의 위상은 빠르게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뿐만 아니라 유럽을 가로막고 있었던 냉전이란 벽이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죠. 1989년 헝가리는 중립국이었던 오스트리아와 맞대고 있던 국경선을 전면 개방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동독 사람들이 같은 사회주의 인접국이었던 헝가리로 여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 서독으로 탈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변화의 흐름이 느껴지자 동독 사람들은 여행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시위가 점점 거세지자 동독 정부는 불만을 잠재우고자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죠. 1989년 11월 9일 기자회견장에는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정치국 대변인이었던 곤터 샤보브스키가 참석했습니다. 그는 동독 국민의 여행 요건 완화 계획에 대해 발표했죠. 그런데 회견 중 기자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맙니다. 이탈리아인 기자가 언제부터 여행 자유화가 가능하냐고 묻자 즉흥적으로 지금부터라고 말한 거예요. 샤보브스키의 대답은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동독 정부의 여행 자유화 정책은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없었는데 샤보브스키가 당정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대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인데 자기도 모르게 말 그대로 영혼 없이 대답을 한 거죠. 하지만 이런 사정을 알 리가 없는 기자들은 샤보브스키의 대답을 듣고 동독이 국경을 개방한다는 긴급 뉴스를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하자 너도 나도 베를린 장벽으로 모여들었어요. 장벽을 지키는 군인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람들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을 문자 그대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절옹성 같았던 거대한 베를린 장벽이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것이죠. 흔히 베를린 장벽이 한 사람의 말 실수 때문에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샤보브스키의 일화만 두고 보면 그럴지도 모르죠. 다만 그것이 전부였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이미 동구권의 개방의 물결이 몰아치고 냉전의 종식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져 있었죠. 자유를 향한 욕구가 커졌기 때문에 여행의 자유를 요구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정부도 더는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는 말실수도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야보브스키가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을 겁니다. 역사에서 우연이라 회자되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벌어진 일의 조건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계기와 같습니다. 사라예보 사건과 샤보브스키의 말실수처럼 우연을 가정한 필연에 따라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일엔 원인과 전조가 있습니다.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도 찬찬히 뜯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마치 나비 효과처럼 말입니다. 언뜻 보면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작은 움직임이 인간의 삶과 인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필연을 찾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표면에 드러난 현상을 넘어 그 배경, 상황, 흐름, 그리고 인과관계를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한층 깊은 시선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이 왜 벌어졌는지, 어떤 날갯짓이 모여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 내 인생도 한 사람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큰일을 마주할 때도 있고 바라는 결과가 마음만큼 빨리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연이나 요행에 기대고 싶은 마음도 커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작은 날갯짓이 되어줄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작지만 성실한 움직임이 언제 어디서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프랑스의 회학자이자 미생물학자인 루이 파스테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연이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 바라는 일을 삶의 필연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힘차게 날개를 펼쳐봅니다.